자,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고요. 지금은 이제 브리핑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25bp 인상은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있어서 과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잠시 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박재영 스페셜을 함께합니다. 박재영 차장은 또 금융통화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고 25bp 인상을 한다. 이건 뭐 시장이 이미 다 예견을 했던 내용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뭐 어떻게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회견 좀 봤으면 좋겠는데. 기자회견 아마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사이에 한 11시 10분쯤에 나갈 겁니다. 네. 네. 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가장 어려운 이유는 달러 강세, 네. 원화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 그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잘한 거는 이제 시장과의 소통, 네. 신뢰, 이거는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은행이 엄청 통화 정책을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예상을 하고 뭔가 티키타카가 맞는다. 그렇죠. 이런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파월 의장이죠. 그렇죠. 네. 왜 그랬을까요? 시장 원래도 굉장히 친시장적이었는데 시장을 거의 이제 등한시하고 있죠. 그런 것도 네. 있고 저 사람 못 믿겠다예요. 그렇죠. 작년부터 일시적 이런 이야기하면서 금리를 안 올렸거든요. 맞아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고 했는데 말 싹 바꿨죠. 그런데 한국은행은 어땠나요?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굉장히 통화정책 잘 운영을 한 거였고 네. 파월이 말 바꾸기를 계속하면서 시장을 소위 혼란에 빠뜨렸죠. 다른 예. 험한 말이 나올 순화했어요. 뻔했어요. 순화했습니다. 네. 제가. 네. 그랬기 때문에 시장이 전 세계에서 욕을 가장 많이 먹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우리는 우리 가길 가겠다, 네. 금리 올리겠다, 몇 bp 올리겠다, 미리 언지를 주고 그거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 FOMC에서는 뭐 25bp 막 이런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50bp를 올리느니 막 100bp 이야기도 나오고 방향을 못 잡게 했는데 이게 그 중앙은행의 가장 덕목 중에 하나는 시장과의 소통이고 네. 신뢰감입니다. 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정말 큰 배를 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해야 돼요. 갑자기 큰 배가 방향을 휙 틀어버리면 쓰러지죠. 작년이었나요? 스웨지 운하에서 넘어졌었던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신문하죠.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망가질 수가 있는데 7월 달에 분명히 언지를 주셨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이 예상된 경로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25bp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럼 그대로 한 거고 때마침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는 모습들도 보였고 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시장의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어요. 지금 갑자기 수면 위로 부각된 것은 환율이거든요. 네.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 환율을 어떻게 해서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떤 기사였죠? 신흥국의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는 IMF의 통계가 연구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6월까지 올해 들어서 6월까지 신흥국의 외환보유고가 3,790억 달러가 감소를 했다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어느 정도요? 2008년 수준이라고 합니다. 외환 위기 수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요 국가들이 이집트, 터키, 체코, 헝가리 같은 나라들이 얼음을 걷고 있는데 체코나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뭐 터키는 이제 금리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전쟁 바로 옆에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10년 전에 아랍의 봄이 일어났었던 이유는 먹을 게 없어서였잖아요. 사실은 독재나 뭐 이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때 식음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제곡물 가격이 올라가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죠. 게다가 환율이 달러 말고는 모두 다 약세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수입료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환율 방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최근에 뭐 환율 방어한다, 구두 개입도 하고 뭐 외화도 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화 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외화 보유고가 충분한 상황이에요. 이제 지금 단기 외채 대비해서 지금 40%대인데 금융위기 때는 70%까지 갔고 이제 뭐 IMF 때는 600%인가 뭐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40%대면 굉장히 안정적이긴 한데 달러 강세가 장기간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외화를 풀면 좀 위험해질 것 같고 네. 그러면 통화 정책뿐이 없거든요. 분명히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2.5%죠. 네. 미국은 2.25%입니다. 상단 빼고 하단. 네, 그러면 우리가 2.2에서 네. 2.75니까요. 25bp 정도 높다라고 보면 25bp 정도 우리가 높다라고 보면 다음 달에는 거의 확실히 미국이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렇죠.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안 그래도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이 조금 더 가혹해지지 않을까요? 혹시나 미국이 75bp를 올린다라고 한다면 환율은 더 튀어오르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보고 싶은 이유는 뭐라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그렇죠. 하는지. 인플레이션이 지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사실 미국도 고점을 치고 내려왔고 우리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한은의 새로운 걱정거리는 지금 환율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 환율에 대해서 뭐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뭐 50bp 생각을 했었는데 25bp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거는 올해 남은 2번 25bp씩 올리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네. 지금 시장은 25bp 올리고 나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주가도 오르고 있고. 그런데 환율에서 어떠한 새로운 액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취할 수 있는 거는 금리를 조금 더 긴축하는 그러니까 금리 상승폭을 조금 더 높이는 아니면 장기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그런 방향뿐이 방법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박정희 차장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계시는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의 브리핑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재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25bp 인상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과 향후 경제 전망을 설명드린 후에 오늘 기준금리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보면 세계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서 8에서 10% 수준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큰 폭의 정책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주요 국별로 보면 미국은 투자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유로 지역은 재화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경제 심리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은 봉쇄 조치의 영향 등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요 가격 변수가 크게 등락하였습니다. 주요국 국채 금리가 상당폭 하락 후 반등하였으며 미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강세로 빠르게 전환되었습니다. 국내 경기를 보면 아직까지는 소비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국의 성장세 약화 영향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하방 위험이 종전보다 커졌습니다. 물가 상황은 공급과 수요 측면의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4% 내외를 지속하였습니다.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도 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주요국 국채 금리 변동의 영향 등으로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40원 내외로 상승하였습니다. 금융 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7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이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순상황이 이어지면서 소폭 감소하였고 주택 매매 가격은 6월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지난 5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물가와 성장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 물가는 공급과 수요 압력이 모두 당초 예상보다 확대되고
상승세의 확산 정도가 광범해지면서 금년중 상승률이 지난 5월 전망치보다 크게 상회하는 5.2%로 예상됩니다. 지난 2개월간 국제 유가가 큰 폭 하락한 영향으로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월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이 불확실성이 큰 점, 그리고 근원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5에서 6%대의 높은 소비자 물가 오름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중 성장률은 2.6%로 종정 전망치 2.7%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민간 소비 회복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둔화 폭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내년 경제 전망의 경우 아직 불확실성이 크기는 하지만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국제 유가가 완만히 낮아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차 줄어든다는 전제하에서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7%, 성장률은 2.1%로 각각 전망됩니다. 경제 전망의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조사국장이 별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2.25%에서 2.50%로 25bp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인상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현 경제 상황이 지난 7월에 예상했던 국내 물가 및 성장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지난달 통방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25bp의 점진적 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물가는 5에서 6%대의 높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 억제와 고물가 고착 방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성장 측면에서는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 여건의 전개상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은 현재의 물가와 성장 전망 경로하에서는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지금 상황이 경제적인 여건도 좋지 않고 세계 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 우리나라 수출도 부진하고 또 고물가뿐만 아니라 강달러의 움직임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단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환율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듣지를 못했어요, 차장님. 네, 마지막에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마지막에 언급이 그 금리 인상 기조 계속 유지하겠다. 7월 금통위에서 스탑앤고 그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스탑앤고라는 거는 1970년도에 볼커 그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리다가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좀 잡힌 것 같으니까 금리 내렸다가 네. 인플레이션도 또 급등하고 그쵸. 경기도 박살나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우리가 악순환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끊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그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25bp 인상한 거를 비두기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5bp씩 계속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기조를 이어간다는 기조를 거죠. 이어간다라고 하는 거니까 한국은행은 사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히더라도 쉽사리 금리를 인하해 주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죠. 이거는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일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네.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뭐 사실 이번 달 초에 나왔었던 것이 페드 피벗, 연준이 돌아설 것이다. 기대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지금 중립금리보다 높은 이제 기준금리가 올 말에 네. 아마 나올 것 같은데 3.5에서 네. 뭐 4%. 네. 그러면 결국은 중립금리로 갈 거니까 연준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빨리 돌아설 거야 인하로.
근데 뭐 스탑앤고 이야기 나오고 최근에 그쵸. 스탑앤고가 아니고 스탑앤홀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 다음에 그걸 좀 유지하면서 물가가 낮은 수준까지 가는 것을 지금 컨센서스로 많이 좀 정착이 되면서 네. 미국채 10년물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미국채 10년물이 왜 떨어졌냐? 네. 2년물은 위에서 그대로 있는데 이건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거죠. 근데 10년물이 떨어진 이유는 앞으로 연준이 먼 미래, 아니면 먼 미래에서 좀 가까운 미래에 금리를 내려줄 거야라는 기대가 반영된 거였는데 그쵸. 10년물이 지금 다시 3.1%까지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시장에선 채권 시장에서는 연준이 방향을 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도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75bp 인상 가능성이 40%대였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역전이 돼서 60%까지. 불과 왔다 갔다 이틀 하죠. 전에는 50대 50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60%까지 올라갔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그런 아니하게 상황이거든요.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파월은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파월 의장이 사실 어떻게 잡아놓은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금융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인데 네. 이걸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주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 오르고 뭐 비트코인 가격 오르고 네.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지금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다시 올라가면서 유가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곡물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천연가스가 비료에 영향을 주니까 옥수수 가격이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유럽의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니까 오펙에서는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그러잖아요. 경기 침체 오면 우리 공급 줄일 거다. 그러니까 유가가 90달러에서 저번 주에 85달러까지 떨어졌었죠. 지금 95달러까지 다시 넘었죠.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시장을 뒤흔들 수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기대하면 안 된다. 안 되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주말 사이에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올 겁니다. 일단 잭슨 미팅 관련해서 그 당일 미국 시장 흐름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그 통계는 이제 주말 사이에 지금 발언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의 움직임들을 연도별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 어쨌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가인데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매크로 환경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6월 말에서 7월 같은 시장을 네. 상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쉬어갈 타이밍이고 어제 그제 올라왔다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최근에 주주들이었던 태조 이방원 이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몇몇 보이고 있는데 네. 결국 매크로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그런 쪽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업종들 보시면요, 뭐 성광밴드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 네. 현대중공업 이런 쪽입니다. 기계 쪽, 뭐 조선 쪽 이렇게 이익 추정치가 올라오는 기업들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났어요. 2분기 어닝 시즌이 끝났는데 어닝 시즌에 이제 업종별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업종별로 이제 구분을 해보면 그러니까 몇 번 서프라이즈가 난 업종이 수익이 많이 났느냐. 네. 첫 번째 서프라이즈 난 업종은 주가가 많이 못 오릅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6개 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난 업종들 네. 주가가 많이 오를까요? 또 그것도 안 오릅니다. 너무 이제 왜냐하면 고착화돼서. 서프라이즈가 그냥 고착화돼서 얘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2번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2회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업종들이 시장 대비 굉장히 좋았다, 주가가 주가 좋았다라는 수익률이? 퀀트 자료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업종들이 상사 자본재, 자동차, 필수 소비재.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3분기에도 실적 전망치가 좋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업종들 뭐 자세히 보시면 관찰해 보시면 네. 수익 내기 좀 수월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든 우리의 전략은 참 중요할 텐데요. 관련해서 이제 3번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2번 다음에 3번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그런 섹터 관련해서 또 골라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